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있어서 우리 프린트물 2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의 허가 여부 판단 기준에 관해서 그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각주 21번 제일 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의 실수요성, 이용 목적의 적절성, 면적의 적합성 등 이 세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수요성, 이용 목적의 적절성, 면적의 적합성 요 세 단어를 좀 기억해 두시면 보다 더 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가시면은 그 양갈로 5번의 허가 기준에 동그라미 1번이 있죠. 바로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 이용 목적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실수요성에 관한 판단 기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부터 뒷페이지의 4까지 해당되는 경우는 허가를 내주게 되는 겁니다. 허가를 내주게 되는 거다.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양갈로 5번 바로 밑에 보시면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밑에 동그라미 1번 그리고 뒷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3번에 있는 이 기준 여기에 적어 놓은 것들은 다 허가를 내주는 경우들입니다. 이런 경우들을 빼고는 다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 자, 이 문장이 두 번이나 뒤집어져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해야 한다 간데 1호가 문장이 이렇게 돼 있죠.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부터 나, 다, 다라마 이런 경우는 다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경우입니다.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다 허가를 내주고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1번에 있는 이 기준은 바로 실수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다라는 건데, 과목을 보시면은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당연히 실수요 목적이 있는 거죠. 따라서 허가를 내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허가를 내주는 경우인데 이것들을 전부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기출된 사례는 그 다음목에서 주로 나왔는데,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대통령으로 정한 자가 그 허가구역 안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수요 목적이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경우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전부 다 이게 이 문장들을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실수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단되면 허가를 내준다. 그리고 이용 목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내준다. 그리고 면적이 이 토지거래 허가의 목적과 허가 신청하는 목적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내준다. 이런 관념 속에서 내용적으로 판단해서 답을 찾아 들어가시면 되는 것이지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의 네모 박스 안에 기출사를 한번 참고하면서 볼까요? 토지의 면적이 3,300제곱미터일 때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라고 돼 있죠.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실수요 목적이 인정되는 거죠.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허가를 내주는 경우입니다. 허가를 내주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알겠어요? 그 다음에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전부를 이미 매수하는 경우에도 허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당연히 내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허가 기준에 부합되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페이지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토지 이용 목적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나왔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용 목적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인데 가를 보시면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 계획이나 그 밖의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용 목적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가 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생태계 보존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상식적으로도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되는 경우. 자, 그래서 내용적으로 판단해서 그 답을 찾아 들어가시는 것이 맞지.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3번,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 내주는 안 되는 거죠. 이 면적의 적절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면적이 토지 이용 목적과 부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적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경우,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실수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용 목적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그리고 그 면적이 이용 목적과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 요 세 가지 기준에 판단을 해가지고 허가 받아야 된다, 허가를 내준다 안 내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양갈로 6번에 허가를 받은 토지의 이용에 관한 의무 등 해놨는데, 당연히 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 토지 이용 계획도 포함해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에 적혀져 있는 이용 목적대로 허가 받은 사람은 토지를 이용해야 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5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의 범위 내에서 이용 목적대로 이용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냐에 따라서 그 이용 의무 기간이 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페이지에 보면 네모 박스가 있는데 여기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호부터 5호까지는 필요 없고 4호까지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이런 경우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용 의무기간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이다. 이런 경우는 4년이다. 5년이다.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1호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로 이용하거나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이나 축산업, 임업, 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났습니다. 당연히 허가 내주겠죠. 허가 기준에 부합되니까, 실수요 목적이 인정되니까. 이런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해야 될 의무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해 놓은 걸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오박스를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오박스 밑에 방갈로 2번에 토지 이용에 대한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읽고만 지나가도 됩니다. 시군구청장은 토지 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된다라는 규정이고, 방갈로 3번에 이 토지 거래 허가제와 관련해서 이행 강제금에 관한 규정이 또 시험에 종종 등장을 하는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있어요. 이용 의무 기간 내에 이용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행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데, 그 이행 명령을 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을 읽어보시면, 시군구청장은 허가관청은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걸 이행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만 대통령이 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용 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허용 규정이죠. 그래서 밑에 당구장 표시는 참고사항입니다. 이행명령은 문서로 하여하며 이행기한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 하며 농지법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험에 출제거리는 못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행 명령을 할 수 있다. 누구는 허가관청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이행 명령에서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이행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 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3번에 또 가보겠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매년 1회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거래허가제에 있어서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입니다.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다는 점. 자, 그 다음에 4번에 시군구청장은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당연히 부과할 수 없을 것이고 5번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를 해야 됩니다. 이행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라는 사실. 자,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참고사항이 되겠고 양갈로 7번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의 불복제도, 이 불복제도도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부분인데 일단 34페이지에 보시면 이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거래가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관청에 처분이 있겠죠. 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불허가 처분 토지에 관해서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이 두 가지 기본 틀을 딱 생각해 두시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죠. 이 신청할 수 있고 불허가 처분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무슨 청구?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신청은 1번에 보시면 시험에도 나왔는 부분인데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반갈로 2번에 불허가 처분받은 토지에 관해서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매수 청구의 법적 성격에 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어떤 재판관의 견해에 관해서는 각 주에 24번에 소개를 해놨는데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읽어보시고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그 불허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도 있고 매수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허가 처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허가 처분 받은 경우에 불복할 때는 알겠어요.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매수 청구할 수도 있는 경우 있고 똑같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자, D페이지에 보시면 35페이지에 그 네오박스는 참고사항이고 동그라미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토지의 매수 청구를 받은 즉 불허가 처분받은 토지의 매수 청구를 받은 허가관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해놨는데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국가 등이라고 하든지 공공단체 등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자를 지정해서 매수할자라 하여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슨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그 매수 가격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보다 낮게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에 적힌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수의 기준이 되는 가격은 공시지가입니다. 근데 공시지가와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적혀 있는 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낮은 금액대로 매수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불허가 처분받은 토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제도입니다. 양갈로 8번에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특례란데 이 특례 부분도 시험에 아주 지문으로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반갈로 1번에 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가 있고 36페이지에 보시면은 허가 규정의 적용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법적으로는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가 있고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애시당초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는 허가 대상이면 틀림인데 일정한 절차를 밟음으로써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경우 법리적으로는 구별돼야 되겠죠.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둘 다 똑같습니다. 허가 안 받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법리적으로는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하고 허가 규정이 적용 배제되는 경우하고 나누어서 시험 지문을 잘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한번 볼까요? 35페이지에 보시면은 반갈로 1번에 허가의 의제라고 되어 있죠.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규정을 정할 때 그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 등일 때 즉 공공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시군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즉 허가관청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는 토지거래계획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허가관청과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거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누구일 때, 공공단체 등일 때는. 자, 근데 각주 26번도 좀 보충해서 같이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각주 26번을 보면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 또는 중앙관세의 장 등이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로서 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취득하거나 처분한 후 허가관청에 그 내용을 뭐한테 통보한 때는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허가관청과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되니까 또 허가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따라서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다가 그 내용을 처분한 사실을 통보를 해주게 돼 있고 그 통보함으로써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되고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되니까 또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36페이지에 허가 규정 자체가 아예 적용 배제되는 경우 이 부분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 1번, 2번, 3번 해가 3번에 특히 가목부터 자목까지 많죠. 이런 것들을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통점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이 허가 규정 적용 자체가 배제되는 경우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다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알겠어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그 허가 구역 내 대상 토지를 갖다가 취득하는 경우는 허가 규정 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몇 가지를 한번 봐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싹 다 외우지는 뭐합니다. 그래서 1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놨죠. 토지의 수용이죠.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토지 수용 과정에서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제 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민사집행법이라는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경매라는 절차를 통해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하게 될 때도 허가제 자체가 적용 배제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3번에 보면은 특히 바와 사에 제가 줄을 꺼놨는데 바를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외국인 등이 토지 취득 허가를 받은 경우 우리가 외국인 등이 우리가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라 외국인 토지 취득 대상인 토지가 거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라면 이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말하는 허가구역이 아닙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구역이라 따로 있었죠.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든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가 생태경관 보전지역이라든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런 토지를 외국인 등이 취득하고자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이건 토지거래 허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가 되는 거죠. 이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받은 경우에는 우리 토지거래 허가제 규정 자체가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외국인 등 토지 취득 허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규정에서 말하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4를 보면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근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거나 경쟁 입찰에 거쳐서 매각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이 의뢰되어 3회 이상 공매 처분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로서 그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토지일 때는 토지거래 허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특히 4의 뒷부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 이 매각이 의뢰되어 가는 건 결국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갖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매각 의뢰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매각 의뢰받아서 공매 처분을 하는데 3회 이상 공매가 유찰이 되게 되면은 그 유찰된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토지일 때는 토지거래 허가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가 없이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토지는. 이런 정도로 몇 가지 사항을 읽어두시면서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그 허가 대상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양갈로 9번에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라는데 이 부분도 시험 지문으로 자주 등장하죠.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은 농지에 대하여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까지는 상세하게 공부하지 않더라도 농지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토지일 때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버리면은 농지법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은 아예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한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결국 이렇게 농지에 대해서 토지거래가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농지법상의 농지취득자격의 증명 발급 요건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아니한지를 확인하도록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토지거래 허가처분을 내주게 되면은 농지에 관한 관할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절차 이런 것들은 상식적인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방갈로 2번에 거민의 의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거민제도라는 것은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원인되는 계약에다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계약서를 등기 원인 서류로 등기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죠. 근데 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등기특별조치법상에 검인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검인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된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이 토지 거래 허가증을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등기 원인 정서로. 자, 이런 것이 우리 토지 거래 허가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 우리가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관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간 15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 15일 이내에 허가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불허가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선매협의 진행 중일 때는 그 선매협의 진행 중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었죠. 그래서 아무런 조치가 15일 이내에 없으면 15일이 지난 날에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의제처리를 했더랬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이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선매 제도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를 보시면 앞선 자죠. 그리고 판다라는 뜻이 아니라 매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매수하는 제도입니다. 선매제도는 먼저 매수하는 제도다. 왜 먼저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느냐 하면 공익사업용 토지로 제공될 필요성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사인 간의 거래에 우선해서 공공기관이 먼저 사들을 수 있도록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제도다라는 겁니다. 양갈로 1번에 한번 읽어볼까요? 토지거래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가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권자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그 토지가 허가 신청된 그 토지가 만약에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라고 판단되면은 사적거래에 우선하여 국가 등을 통한 공적거래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협의권을 국가 등에게 부여함으로써 공적 이용 주체에게 그 토지의 취득에 관한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제도가 바로 토지거래에 대한 선매제도다라는 거죠. 이런 선매제도는 토지 소유자와 선매자 간의 협의에 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수용과는 또 구별되는 제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선매 대상 토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1번 공익사업용 토지일 때 선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토지 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도 선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선매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선매 제도가 토지 정책을 보완하는 단속적 기능까지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38페이지에 보시면은 양갈로 3번에 선매 절차를 보겠습니다. 일단 선매할 자를 지정하는 절차부터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시장, 군수구청장 하는 거는 토지거래가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을 말하는 거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선매 대상 토지에 대하여 국가 등 아니면 공공단체 등 이런 이야기하면 된다 그랬죠. 공공단체 등이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 그 자를 우리는 선매자라고 하죠. 선매자를 지정해서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는 제도, 이게 토지 선매 제도다라는 거죠. 결국 선매자 지정은 토지거래가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에서 하는 겁니다. 누구 중에서? 공공단체 중에서. 자, 방갈로 2번에 선매 대상 권리는
토지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라는 거죠. 그 점도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권리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에 관한 유상계약도 허가 대상이었죠. 근데 이 지상권의 이전은 선매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토지의 매수 청구권인 대상 권리와도 좀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매 대상이 되는 권리는 오로지 무슨 권? 소유권이다라는 거죠. 반갈로 3번에 이 선매자들에게 협의 매수권을 인정한 거죠. 강제 수용권을 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과는 구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갈로 3번에 보시면 선매 협의 절차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 관청은 선매 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는 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공공단체 중에서 지정하고 토지 사유자에게 알리게 되며 그 선매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지정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토지 소유자와 선매 협의를 마무리하도록 이런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2번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월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개시하게 되고 이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결국 1개월 이내에 선매협의를 완료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선매협의 조서를 작성해서 허가관청에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 제15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큰 틀이고 동그라미 2번은 그 15조 2항을 보다 더 구체화시킨 시행령 12조 2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알으세요. 이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이 선매자를 지정하게 되고 그 선매자로 지정받게 되면은 10월 이내에 하겠다라는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고서 선매협의를 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정 통지받은 날부터 최종적으로 1월 이내에 선매협의 절차를 끝내고 선매협의 조서라는 걸 작성해서 허가관청에게 제출하도록 이런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D페이지 보시면은 39페이지에 선매 가격은 어떤 가격으로 선매 협의할 수 있느냐?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데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이런 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의 매수 청구 제도에 있어서는 공시지가 금액을 기준으로 했죠. 근데 이어서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보다 더 낮은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에 적힌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은 우리 토지의 매수 청구 제도에 있어서와 기준이 동일하죠. 그러나 종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토지의 매수 청구 제도에서는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 불허가 처분받은 토지 공익사업용 토지라든가 아니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선매 제도에 있어서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선매 협의할 수 있다라는 점, 그 점 주의를 해두시면 됩니다. 반갈로 5번에 선매 협의가 만약에 불성립이 되게 되면은 지체 없이 허가관청은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 처분도 안 나고 불허가 처분도 안 나면은 결국은 거래 당사자로서는 거래할 수도 없죠. 물론 10월이 지난 다음 날에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보지만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 절차상 허가 처분을 하지도 않고 불허가 처분을 하지 않아도 선매 협의 진행 중인 사실을 거래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이 선매 협의가 만약에 진행 중이었는데 불성립이 되게 되면은 결국 허가관청으로서는 허가 처분할 것이냐 불허가 처분할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번의 지가 동량의 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D페이지에 보시면은 5번의 권리의 무승계 등까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참고 삼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제6절에 40페이지에 부동산 정보 관리 이 부분도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42페이지에 7절에 보시면 보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그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아직까지 공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포상금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는데 12월 2일부로 개정됐는데 시행이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아직 이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암만 나와 있을 뿐이지 최종 공포된 내용이 없습니다. 아마 6월 3일 근처까지 가야 공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프린터물에
미공포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을 수록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시간 관계상 그 강의를 일단 생략하고 요 보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나중에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되니까 6월 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적으로 공포가 되면 그때 다시 어떤 강의를 해서 업데이트 자료로 올리든지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토지거래허가제뿐만 아니라 우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3가지 제도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실거래가 신고 제도, 그리고 외국인의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 내지 허가 제도,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제, 이 3가지 제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 3가지 제도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제도가 대폭 개정이 됐는데 6월 3일부터 시행된 관계로 그때 가서 다시 업데이트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마무리 짓고 미흡한 부분들은 또 요약집 강의하면서 보충하기로 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교수 질문방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면 상세하게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